섹션 2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경영활동은 쉽게 생각을 하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면 거기에 해당되는 증감 변화가 있겠죠. 재산의 증감 변화. 이를 회계에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이 5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감,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렇게 거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보면 자산은 같은 말로 재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채권, 받아야 될 돈, 받을 권리를 말하고요. 부채는 채무, 갚아야 될 의무, 같은 말로 빚. 그 다음에 자본은 출자금, 낸 돈, 수익은 번 거, 비용은 쓴 겁니다.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거래라고 봅니다. 거래를 이렇게 묶어봤을 때 총 5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많이 혼동하고 있어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의 거래부터 알아보죠. 종업원을 채용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상품을 주문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그래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대출 약속을 했어요. 다 거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요, 시합이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종업원을 채용했다고 치면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그 종업원한테 급여를 주지도 않았고, 급여가 나가면 이제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급여를 현금으로 줬다. 그럼 그 현금은 이제 자산 처리하겠죠. 즉, 비용도 발생 안 했고 자산의 감소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라고 안 합니다. 이 5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종업원을 채용했다 그러면 회계장부에다 적을까요? 그러면 적지 않게 되죠.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가 나갈 때 그때 회계장부에다가 급여 나간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을 주문만 한 거, 그 다음에 대출받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거.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이 건물은 대출금을 우리가 갚지 않아야지, 이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야지 그때 넘어가는 거니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건물 계속 우리 거거든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약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회계상의 거래만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안 해요. 화재가 난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도난이 됐다든가 분실됐다든가,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다든가. 대손은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해요. 이걸 회계에서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 건물 차량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쓰면 가치가 떨어지죠.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안 해요. 화재 나는데 무슨 거래냐 그러죠. 근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거나 상품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회사 자산이 감소되죠. 그리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니까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장부에다가 적어요.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회계상의 거래하면서 일상생활의 거래, 상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채무 발생하는 거, 즉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즉 받아야 될 권리,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회계상의 거래이면서도 일상생활의 거래입니다. 시험에서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주문, 채용, 담보, 계약, 약속, 고지서 수령.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만 있는 거래고 회계장부에다 쓰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걸 회계장부에다 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자, 그걸 쓰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정의 뜻과 계정 과목, 즉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거래의 변동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회계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것끼리 이제 묶어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적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것을 거래에서 유심히 봤더니 총 5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5가지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곳들을 가서 살펴보면 그 거래 내용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록해 갈 거라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쓰기 위한 단위를 만들었고요. 이를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각각 계정에다가 거래를 기록해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자산 계정을 봤더니 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적을 때 자산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인 이름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계정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은 이제 재화와 채권인데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야 될 권리. 그러한 자산은 잘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말하면 현금,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외상대금, 상품,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많아요. 그럼 이거 다 구분 안 하고 자산 이렇게 자산 계정에다 계속 자산 쓰면 그 자산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어느 자산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건물, 얘네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기록을 할 때 거래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발생되므로 해당되는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정 과목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계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을 그 성질에 따라서 두 개의 표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에다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성질이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은 다른 말로 경영성과라고 돼요. 자, 수익과 비용, 즉 손실난 거하고 이익 본 거.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이 보고서를 만들고 두 개로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의 그 5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계정 중에서. 그리고 수익 비용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성은 손실과 이익, 경영성과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보고서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을 가지고 쓰려면 개정 과목을 쓸 양식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지를 만들고 이를 개정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습니다. 표준식은 계산 기록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잔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잔액까지 표시된 잔액식이 나왔어요. 잔액식을 사람들이 더 선호해서요. 각종 세무회계 프로그램 만들 때 잔액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부도 장부가 개정 형식지인데요. 이 형식지도 잔액식 형식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잔액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를 기록하는 양식지는 잔액식 양식지를 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형식지가 있고요. 표준식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래가 운임과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해서 왼쪽 부분 적는 게 있고 오른쪽 부분 적는 거 있어요. 잔액식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금액 쓰는 자리가 우측으로 돼 있고 잔액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게 사람들이 신분상에서 잔액식을 쓰니까 잔액식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장부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프로그램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분면 쓸 필요 없고 차대 이거 필요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장부로 썼던 시절에는 이게 필요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개정의 형식은 잔액식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할 때는요, 여기에다 넣고 우리가 이제 장부는 써요. 잔액식 이 계정에다 넣고. 근데 공부할 때는 저 장부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거나 시험 볼 때는 저 장부를 보여줄 때, 계정의 형식지를 보여줄 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된 걸 보여줘요. 이를 T계정이라고 합니다. 학습 시에 쓰면은 사용하기 편하고 좋아요. 학습할 때 좋은 거죠. 이 부분 따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 상단에 이제 계정 과목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이렇게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금액 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계정이 일어난 거래의 내용을 쓰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쓰는 자리를 계정 계좌라고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쓸 때는 하나하나 다 써가야 되니까 여기 상단에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적었죠. 이 상단에다 이게 보통예금 장부다. 그럼 이제 보통예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 모양 거래가 일어난 날짜 2월 3일 외상대금 입금됐다. 외상대금 입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0만원 그럼 이렇게 쓰고, 잔액 100만원 이렇게. 잔액이 어디에 남았느냐? 그래서 차대에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썼다면 T계정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이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래가 뭔지 아셨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구분해야 되고, 그럼 그 거래가 발생되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될 때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으로 쓰기로 했죠.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다 써요? 그러면은 이 형식지에다 쓰기로 했죠. 표준식, 잔액식 중에서 잔액식에다가 이렇게. 근데 학습할 때는 T계정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쓰는 방법이 거래의 8요소입니다.
써야 될 자리가 이제 두 자리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변, 대변, 차변, 대변 돼 있죠. 예. 두 개 다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기가 돼야 돼요. 해당되는 계정이 자산 계정이다. 그러면 자산이 생겼다면 왼쪽 자리 여러분 차변이라고 그래요. 회계에서 쓰는 용어고 오른쪽 자리를 대변이라고 그래요. 자산이 생기면 그 자산장부 왼쪽에다가 금액을 써주고요. 자산이 증가라고 그래요. 자산의 증가.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이다. 그 다음에 부채는 거꾸로 씁니다.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에다 쓰고 부채가 감소되면 이렇게 차변에다가. 여러분 증가가 돼야지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들어와야지 현금이 나가겠죠. 예, 그래서 부채가 생겨야지 부채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외우실 때 자산의 증가 자리 먼저 외우고 자산이 증가되면 자산장부 차변에 적고 그 자산장부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적는다. 부채 증가되면 부채장부 대변에 적고 그걸 갚으면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본은 부채하고 같은 자리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주로 돼요. 회계연도 중에. 그리고 결산하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되고 적으실 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적습니다. 개수를 따지면 각각 4개씩 있어서 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요. 이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회계장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어요.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적다 보면 굵게 표시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1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요, 상품장부 차변에 상품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됐겠죠. 이게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써라 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부 차변에 쓴다 이거예요. 예. 현금 나갔죠. 현금도 자산인데 근데 현금이라는 자산은 줄어들었잖아요. 자산이 줄어들면 그 장부 대변에 쓰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그러면요, 아까 그 계정이 형식지에다가 묶어서 말하면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가 있었죠. 날짜에다가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써요. 예, XX1. 그 다음에 적요가 있었죠. 적요에다가 상품 매입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치, 10,000원어치 차변 쪽에다가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잖아요. 10,000원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현금 장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장부도 똑같이 날짜 쓰고 여기에다가 상품, 현금 매입 이렇게 좀 써주고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는 걸 적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차변, 대변이 있을 건데 차변, 대변이 있을 건데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써라 그랬으니까 현금 자산 감소된 건 대변에다가 이렇게 10,000원을 쓰게 돼요. 그럼 왼쪽에 한 번 쓰고 오른쪽에 한 번 썼잖아요. 이렇게 2번 썼죠. 이렇게 2번씩 써가는 이러한 거. 그래서 자리가 2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2개. 이런 거 이제 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품 100,000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보시면 상품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썼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 매입금이거든요. 외상 매입금 그 부채 장부에다가 부채의 증가. 그래서 대변 자리에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상품 10만 원을 출자해서 현금 10,000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요. 다 10,000원이네요. 10,000원이. 현금 10,000원 들어오고요. 출자금이 냈겠죠? 그 다음에 20,000원은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돈이니까 자본금 쓰게 돼요. 자본의 증가는 이제 대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되면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다음 이자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이게 수익 이름이거든요.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래를 이렇게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렇게 두 곳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 번 적고 오른쪽에 한 번 적기 때문에 이를 거래 이중성이다 라고요. 네, 4번 거래 종류를 보겠습니다. 거래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래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그걸 적고 나서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거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고 현금을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 자산, 현금, 자산이거든요.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거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환거래 한 거죠.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한쪽. 적는 자리가 두 곳이에요. 복식이니까. 차변 또는 대변 이렇게 됩니다. 한쪽에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급여가 이제 비용이 되고요. 비용은 이제 차변에 적거든요. 차변에다가 급여 이렇게 하고 이제 적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래를 이제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교환거래하고 차이점은 한쪽에 수익 비용이 꼭 나온다는 거죠.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시험 볼 때 이걸 가장 많이 틀리는데요. 한쪽에 수익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도 섞여서 나와요. 그 대표적인 애가 이거예요. 단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시면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쪽을 잠깐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나오고 이게 부채거든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나와요. 이렇게 비용이 단독으로 안 나오고 단독으로 혼자 나오면 이게 손익거래라고 그러는데 자산부채 자본하고 섞이면 이를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한쪽에서 이렇게 같이 섞여야 돼요. 양쪽이 섞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급여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적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는데 이 경우는 손익거래예요. 여기 비용도 나오고 자산도 나오는데 혼합거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을 봐요. 한쪽을 봐서 이게 수익 비용만 나온다. 그러면 손익거래. 그런데 수익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여서 나온다. 혼합거래. 그렇게 용어로 구분해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혼합거래하고 손익거래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여기를 잘 보시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계정에다 기입하는 방법은 거래의 판료수에 따라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은 감소는 대변에, 아까 말한 그대로고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이 거래의 판료수를 외워야지 계정을 기입할 수 있어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비용의 소멸은 주로 결산 시 이루어져요. 결산 전에 혹시 비용이 소멸된다 그러면 기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많이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비용은 발생만 된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수익도 그렇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기입합니다. 이렇게 기입하다 보면 잔액의 이치를 또 알 수도 있는데요. 잔액의 이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비열피하시고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이렇게 적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증가분이 더 크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은 어디에 남아요? 그러면 차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채하고 자본은 그 증가가 대변이니까 남아있다면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되고 비용은 발생되고 차변에서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에 잔액이 있다면은 네, 차변, 네, 대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는요. 거래 이중성은 그 전에 앞에서 말했어요.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이므로 차변에 한 번 적고 대변에 한 번 적는다고 그랬죠.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금액을 적죠. 그러니까 혹시 금액이 틀리면 그 틀린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기만의 장점이죠. 두 번 저금으로 인해서 이거 알아낸 거니까. 두 번 적고 나서 그 금액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정의 기록과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판료서에 따라서요,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해당되는 계정 형식지에다가 기록해 갑니다. 기록해 가다 보면 그 전체 차변과 대변은 같겠지만 그 계정 형식지에다 쓰는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은 그 차변과 대변이 다르겠죠.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이걸 결산 시에 마감을 하면서 맞추게 되는데요. 부족한 쪽에다가 금액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맞추게 되고, 그게 자산, 부채, 자본이면 차기 이율이라는 단어를 써서 맞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차기 이율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록할 때는 거래 판료소에 따라서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적다가 그 다음에 마감을 해요. 결산 시에 마감합니다. 마감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부족한 쪽에다가 차기 이율을 쓰고, 이거 지금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잔액이 남아있다면 차변이 더 크니까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은 대변 쪽이 더 작다는 소리고, 그럼 부족한 쪽에다가 이 금액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대금 통장 2만 원이 작년에 2월 돼서 넘어왔고요. 올해 2월 10일 날 만 원 지출했대요. 그럼 잔액이 10,000원 남아있잖아요. 이 마감할 때 이 부족한 쪽에다 10,000원을 써요. 그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넘긴다라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을 긋습니다. 금액을 써주고, 금액이 두 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게 만들고 마감해요.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마감을 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손익이라는 계정을 하나 먼저 만들어야 돼요. 손익이라는 계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집합손익을 줄인 말인데, 수익과 비용을 다 모으기 위해서, 집합시키기 위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결산 시에 생겨요. 그리고 잠깐만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수익과 비용은 부족한 쪽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써서 두 개 금액이 같아야지 마감되니까 똑같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족한 쪽에다가 손익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이라고 쓴 것을 갖다가 손익계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쪽도 발생이 되면 차변이니까 부족한 쪽에다가 이렇게 손익이라고 쓰고 마감을 해요. 마감할 때 두 줄을 그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익계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손익계정으로 옮기고 나서 그 잔액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없애버리고요. 소멸시키게 됩니다. 딱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쓰게 돼요. 그리고 손익계정으로 옮겨온 수익과 비용 중에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확인해서, 만약에 수익이 크다면 그건 단기순이익이고 비용이 크다면 단기순손실이라고 그래요. 수익이 크면 단기순이익, 부족하면 단기순손실. 그 단기순이익, 단기순손실이 발생되게 된다면 자본금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 차액을 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크거든요. 10,000원. 그걸 갖다가 자본 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자본금 써서 이게 단기 순이익 난 거예요. 자본금 쪽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해에는 더 증가되게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자본의 증가가 여러분 대변인 거 아시죠? 그런 다음에 자본을 마지막으로 마감해요. 마감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말하면, 먼저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집합손익계정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 다음에 집합손익계정을 마감을 하고 그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자본에다 옮겨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해야 되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그 부족 부분 자리에다가 차기 요라 쓰시고 마감합니다.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에 쓸 때 정기율로 2월 이렇게 써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수익과 비용은 다 마감해서 소멸했기 때문에 정기이율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수익 비용의 차액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자본으로 넘어서 이율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수익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해가 되면 1월 1일부터 다시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 들으실 때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조금씩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